장애와 인권.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 백반증은 과연 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전고법 행정일부는 백반증이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한모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장애 등급 번복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기 때문인데요. 판결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1991년 A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한 씨는 얼굴에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해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백반증이었습니다. 한 씨는 자외선 때문에 백반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말에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국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장애 등급 심사 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씨는 장애 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는 일상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백반증은 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므로 백반증도 안면 부위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 등급 판정 기준상의 색소 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 고시에 따르면 안면장애는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유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로 분류하고 있어 백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면 장애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판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지적 수준이 낮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인권 범죄입니다. 최근 잇따른 사건의 피해자들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지적장애가 의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적극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제한적이고 또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낮은 인권 감수성도 이를 거들고 있습니다. K일보가 올 1분기 확인한 경제적 착취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5명이며 이들은 서울, 경북, 충남, 세 곳 등 모두 다른 지역에서 구조됐습니다. 이들 피해자는 도서벽지나 오지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3년이나 장기간 노동 착취를 당했고 근무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일했고 쉬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주거 환경 역시 열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창고, 컨테이너 박스, 축사 옆 작은 집 등에서 지냈으며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구조기관 관계자들은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공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장기간 착취당해왔지만 도주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5명 모두 지적장애가 의심되거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고 스스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일부는 기관에서 구조하려 했지만 일을 해야 한다며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구조가 아닌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갖게 된 일부 주민의 제보로 구조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인 현대판 노예 사건이 도시, 농촌 할 곳 없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용한 학대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그럼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 장애와 인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옹호,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장애의 정의를 이해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장애인 인권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주요 법률과 학대 관련 법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고 논쟁이 많은 개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것으로 장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또 다르게 정의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장애 개념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의료적, 개별적 모델이 주도했습니다. 초기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ICD의 의료적 분류에 따라 장애를 분류하였고 장애에 대한 대처도 의료적 치료가 주였습니다. 그러나 만성질병 및 후유증의 증가에 따라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질병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으며 신체적 영역을 벗어난 개인적 영역, 사회적 영역에서의 불리함에 대한 명명 및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의 사회적 원인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먼저 1980년대의 ICIDH 분류법의 경우 장애를 질병으로 인한 개인적 기능의 상실과 사회적 분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분류법은 손상에 따라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고 기능의 장애에 따라 사회적 장애가 발생한다는 인과론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적용에 어려움이 많고 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 특히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경우 장애 문제는 질병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질병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가 약한 장애 분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97년에 ICIDH2 분류법은 ICIDH 비판을 수용하여 손상, 기능 제약, 사회적 장애를 단선적인 원인 관계가 아닌 상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기능의 제약, 사회적 장애는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사회 환경에 의해 장애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 맥락을 추가했으며 사회적 맥락이 각 구성 요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가 장애인 정책의 주요 이슈가 된 점을 감안하여 기능 제약과 사회적 장애라는 용어 대신 활동과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001년의 ICF 분류는 기능과 장애를 건강 상태와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해 ICIDH2 분류법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장애 개념의 추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를 설명하는 개념들은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개념의 변화에 따른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개별 및 의료 모델에서 사회적 및 환경 중심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개념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장애로 인한 국가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인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지만 장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표방하는 추세에 부합하도록 장애에 대한 개념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이 단순 모델에서 복합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초기에 장애를 규정하는 모델은 개별적 손상이나 능력의 장애를 강조하는 개별적 모델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모델이 그 설득력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모델의 요소를 통합하여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동시에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 개념을 설명하는 모델들도 복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추세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도 환경적 요인들을 점차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 요인을 강조하는 추세는 장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추세 및 복합적인 모델로 변화하는 추세와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강조는 장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일치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를 보면 손상, 기능장애, 사회적 장애 등의 기존의 용어 대신
신체 구조와 기능,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인, 개별적 요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애 범주와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 장애는 진화하는 개념으로 보고 또 장애는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벽들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장애를 하나의 상호작용 결과라고 정의하는 것은 장애가 그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는 그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법적으로 결정되므로 사회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WHO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분류에 의거하여 장애 범주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도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장애 범주를 협소하게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장애의 종류와 기준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법의 근거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구분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1988년 11월 실시되었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에서 등록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5가지 범주로 규정합니다. 이후 2차례의 장애범주 확대에 따라 현재 총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각의 장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신체적 장애 중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장애란 사지와 몸통에 있는 중추신경계, 근육 및 뼈, 관절 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서 혼자 활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체장애는 장애 종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유형과 종류를 보이며 전체 장애 인구의 49%를 차지합니다. 또 영유아기의 탐색 활동이 제한되고 학령기 때 학습 활동에 제약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는 장애의 원인, 정도, 부위, 장애가 발생한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와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보행 혹은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성마비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장애의 중복을 될 수 있는데요. 주 동반 장애로는 언어장애가 가장 많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성마비의 경우 전염되거나 유전되지 않으며 완치되지 않습니다. 뇌병변의 경우 대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쓰기나 균형, 이동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뇌의 손상 부위와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청각장애는 소리와 말을 듣는 귀, 즉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큰 소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난청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농으로 구분됩니다. 1차적인 장애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흔한 2차적 장애는 언어장애입니다. 특히 청각장애는 시각장애인과 함께 교육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제, 취미, 종교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개인의 청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어느 정도 청취가 가능한 사람도 있고 단순히 소리만 인지할 뿐 소리를 변별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농인과 대화를 할 때는 장애인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언어장애는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이고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장애는 많은 경우 청각이나 지적장애 등 다른 장애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높습니다. 언어장애는 언어의 표현력, 발음에 문제가 있는 유형인 표현성 언어장애와
언어를 이해하는 데 제약이 있는 유형인 수용성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장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면장애는 안면 부위의 변형 또는 기형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장애입니다. 안면장애는 기능상의 특별한 문제점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외모의 변형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차별에 의해 곤란을 겪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부 변형과 건조로 인해 각종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내부기관의 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장장애가 생기면 혈액정화를 목적으로 혈액투석기계를 사용하여 혈액투석을 하거나 인체의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신장이식을 받지 않는 경우 평생 동안 투석요법을 받아야 합니다. 신장장애인은 진료 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심장장애는 치료 일수가 길고 진료 및 의료적 처치에 대한 욕구가 큰 만성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장애입니다. 심장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특히 직업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중됩니다. 간장애는 간의 만성적인 기능 부정과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장애의 증세로는 피로, 구토, 식욕부진, 헛배부름,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호흡기 장애는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흡기 장애 또한 의료비 지원이 필수적이며 다른 내부 장애에 비해 운동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과 가사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장루, 요루 장애는 배변 또는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장암, 방광암 등의 수술을 받았거나 각종 사고 등으로 인공 배뇨관에 의존하는 경우 정상적 배변 기능을 상실합니다. 장루는 복부를 통해 결장 부위의 수술로 만들어진 개구로 장루 수술을 받으면 대변을 더 이상 항문을 통해 배출할 수 없고 결장을 통해 배출하며 배변 활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어 대변을 모으기 위한 일회용 주머니를 착용하게 됩니다. 장루, 요루 장애인은 대변이나 소변 조절 능력이 없어 수시로 배설하므로 신체에 부착하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냄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켜 주변 사람과 당사자가 불편함을 겪습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습니다. 뇌전증 장애는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뇌전증 발작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질병 상태입니다. 뇌전증 장애는 간질장애로 불리다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칭이 뇌전증 장애로 변경되었습니다. 뇌전증이란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전기 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되어 경련 발작, 의식 소실 등의 증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특히 뇌전증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여 사회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는 장애입니다. 정신적 장애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지적장애인은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지 기능, 언어 능력, 운동 기능, 사회적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능 검사 및 사회 성숙성 검사를 실시하여 지능 지수와 사회 성숙 지수가 일정 점수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지적 장애인을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제한된 행동과 제한된 관심을 나타내는 발달장애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합니다. 지능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전체 자폐성 장애인의 약 70%가 지적장애를 동반합니다. 자폐성 장애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성 영역입니다. 정신장애는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에 따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상행동을 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관계를 맺거나 의사소통이 힘들어 사회생활을 지속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상행동이나 사람을 해치는 등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사회적 편견으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가족들도 지지와 치료에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옹호 이해.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갖는 당연하고 기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가 실제로 무엇인지는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권에 대한 정의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즉 하늘이 내린 권리라는 철학적 이념에 바탕을 두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헌장이나 선언, 헌법, 법률 등 정치적, 법적 문서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인권은 넓은 의미로도 혹은 좁은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통칭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은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 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는 국적과 거주지, 생물학적 성, 인종, 피부색, 언어 또는 다른 상태와는 무관하게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권리이며 차별 없이 동등하게 그 자격을 부여받는 권리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특성과 원칙은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성이 그 첫 번째 기본 원칙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와는 무관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갖는다는 점에서 인권의 보편성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인권은 국가의 정치와 경제 또는 문화와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인권은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세계 인권선언은 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 포기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같이 개인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인류의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빵과 자유, 즉 사회권과 자유권이 모두 필요합니다. 두 영역의 권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므로 한쪽의 권리가 증진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다른 쪽의 권리의 증진과 축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나의 권리가 타인의 권리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은 인권에 대한 연대의식과 책임 공유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모든 국제인권조약에서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으로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권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은 모든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조약과 헌법 등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의 핵심으로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적용함에 있어 국적과 거주지, 생물학적 성, 인종, 피부색, 언어와 장애 등 인간이 가진 특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짓밟은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반란에 호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로서 인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인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법적 질서 속에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은 사회 역사적 산물로서 시대를 거쳐 발전하고 진화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의 내용과 범주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인권의 내용은 흔히 발전 과정과 맞물려서 제1세대, 제2세대, 그리고 제3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1세대 인권은 자유권과 정치적 참여의 권리로 제1세대 권리의 핵심 이념은 자유입니다. 이러한 권리의 범주에는 생명권과 법 앞의 평등,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 시민이 기본적으로 향유해야 할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세대의 인권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학대는 제1세대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입니다. 제2세대 인권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속성을 지닌 권리로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권리는 적당한 생활 수준의 획득 및 유지, 노동권,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되고 사회적 권리는 사회보장, 가족에 대한 보호,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적 권리에는 교육권,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소수자의 권리 등이 있습니다. 제1세대 인권과 비교해 즉각적인 보장이 요구되기보다는 국가가 가진 자원에 따라 권리 보장의 정도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세대 인권은 국제적으로 최근에 새롭게 부각된 권리로 연대권과 집단적 권리를 말합니다. 1977년 프랑스 법학자 카렐 바삭에 의하여 정의되었고 연대권은 국가들 간의 빈부격차, 국제 무기 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 위기 등의 국제 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인권 목록입니다. 집단적 권리에는 자기결정권,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권리, 건강한 환경권, 의사소통의 권리 등 다양한 권리들이 포함됩니다. 권익 옹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익 옹호는 변호, 지지, 주장 등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지지하는 활동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익 옹호 활동은 모호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용어에 있어서 역시 권익 옹호, 옹호, 권리 옹호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지향하거나 관여하는 학문 또는 정책 분야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권익옹호의 목적을 사회정의, 권리실현 등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과 동일하게 둡니다. 그리고 옹호하는 대상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정의하므로 이용자와 동일하게 둡니다. 옹호활동의 범주는 권리 옹호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에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입법 정책 활동, 나아가 사회행동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봅니다. 권익옹호의 원칙 첫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여성, 소수인종, 다른 문화집단에 의해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옹호 서비스 이용자가 그들의 동료, 시민들과 동등하게 발맞추어 그들의 견해, 선호, 결정사항을 표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등한 권리를 수호하고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동등한 권리와 반차별에 대한 투쟁은 권익옹호 개념의 주요 부분입니다. 권익옹호의 주요 목적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동료 시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 넷째, 홀로 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와 그들의 지역사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격려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권익옹호에 정답의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는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만 옹호할 수 있고 또는 이용자 집단을 대신하여 옹호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옹호인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이지 이용자를 대신하여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옹호인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끼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옹호인은 옹호 관계 내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옹호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를 따라야 합니다. 옹호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이용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장애인 관련 법률의 이해. 먼저 장애인 복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아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장애인 등록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007년 전부 개정에서는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도가니 사건 이후 2012년에는 장애인 학대의 정의,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 의무, 학대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금지 행위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에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및 사후 관리 조항을 새로 추가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 1월부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와 시혜가 아닌 인권의 차원에서 다룬 법률로 2007년 4월 10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와 입법 노력에 의한 사회적 합의하에 제정하였는데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 차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 옹호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8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의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에서는 장애아동의 학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사업 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입니다. 이외에 장애인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법률은 다음의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란 처자가 살았지요.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동양미 300석의 바다의 재물이 되어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딸 심청이가 바다에 빠져 재물이 되었다는 소식에 심학규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정아. 이 소식을 들은 이웃마을 뺑덕어멈은 심학규의 재산이 탐이나 심학규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이고 심씨, 딸 소식은 들었슈. 얼마나 슬프고슈. 이제 지가 심씨의 눈이 돼주고 싶구먼요. 그렇게 심학규의 부인이 된 뺑덕어멈은 심학규의 눈이 되기는커녕 심학규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것도 모자라 구걸까지 시켰습니다. 놀면 뭐해요? 밥값을 해야지. 빨리 시장 가서 그거리라도 하란 말이요. 그렇게 시장에서 구걸을 하던 심학규가 돌아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려, 얼마 벌었슈?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네. 아유, 이 화상아. 뺑덕어멈은 돈을 못 벌어오는 심학규를 더 이상 필요 없다 여겨 욕하고 때리고 외딴 곳에 버렸습니다. 한편 바다의 재물이 되어 용궁에 오게 된 심청이는 용왕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아버지. 심청아, 너는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도 모르느냐? 장애인 학대 신고 번호요? 빨리 1644에 8295로 신고하거라. 심청이는 용왕의 말대로 1644에 8295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네, 거기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이죠. 장애인 학대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졸은 뺑덕어멈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가는데 왜 그래요? 내가 불쌍한 양반 먹여주고 재워줬구만요. 지한테 상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아이고 억울해요. 너는 심학규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하였으며 또한 굶기고 길에 버리는 유기 방임의 악행을 저질렀다. 당장 뺑덕어멈을 하옥하라.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모두 들어라.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1644에 8295로 신고하여라. 그렇게 재회한 심학규와 심청이는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장애인 학대 시 신고를 어디로 하면 좋을지 영상을 통해 잘 확인하셨나요? 영상과 같이 장애인에 가해지는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과 같은 행동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학대의 개념과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금지 행위, 장애인 학대와 법적 책임,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장애인 학대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장애인 학대의 5가지 유형과 금지 행위를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의 역할과 기능, 권한을 알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학대의 개념. 국립국어 대사전에는 학대를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함 또는 그런 대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학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상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주로 학대에 노출됩니다. 군대에서의 학대, 직장에서의 심한 괴롭힘 등은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만 하면 피해자의 성별이나 연령, 체격이나 물리적 힘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대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훈육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동학대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학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인권에 대한 인식과 법률에 의한 규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인권 관련 교육의 확대,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의 의식 향상 및 제도와 법률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 혹은 그러한 대우를 말합니다.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학대는 아동학대와 어떻게 다를까요? 장애는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장애인 학대 문제 역시 아동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는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만 제한되는 반면에 장애인 학대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학대 행위자, 즉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자는 대부분 부모이고 학대 발생 장소 역시 대부분 가정인데 반해 장애인 학대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입니다. 학대 장소가 가정, 사회복지시설, 병원, 학교, 직장 등으로 다양하며 행위자의 절반 이상이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제적 착취는 학대의 유형에서 제외되지만 장애인 학대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학대가 발생합니다. 노인학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인학대 역시 가족, 친척에 의한 학대, 가정 내 학대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장애인 학대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장애인 학대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도움을 거절하는 자기방임이 나타날 수 있으나 노인 학대에서는 자기방임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학대에서는 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때문에 피해 노인이 피해 사실을 부정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데 반해 장애인 학대에서는 이러한 경우보다는 장애로 인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어려운 경우가 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장애인 학대에서는 학대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여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피해 사실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2.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금지 행위. 장애인 학대의 유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의 정의를 분석하여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5개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고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이며 경제적 착취는 노동력의 착취, 공적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재산관리나 금전거래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입니다. 유기 및 방임은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버리거나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장애인 학대 행위도 그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학대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을 때리고 모욕하고 장애인의 돈도 빼앗는 등 여러 유형의 학대가 함께 벌어지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살펴보고 갈까요? 가혹행위는 사람에게 견디기 어려운 수치나 모욕,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공적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국가나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는 돈이나 물품 등을 말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경제적 착취에서 설명된 갈취, 편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갈취는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것이며 편취는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빼앗는 것입니다. 유기 및 방임에서 설명된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은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각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체적 학대는 피해 장애인의 몸에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외에 신체의 구속, 약물 투여,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굶기는 등 다양한 가혹행위가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 대표 행위로는 손이나 발 등 몸을 이용하거나 몽둥이,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체벌이나 기압, 잠을 재우지 않기, 굶기기, 상한 음식이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식물 섭취 강요 등의 가혹행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약물의 투여, 화상이나 동상을 입히는 행위, 몸을 강제로 묶거나 가두는 행위,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정서적 학대란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혹은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 성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성적 학대로 볼 수 있으며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학대 대표 행위로는 공포감을 주는 위협이나 협박, 지속적인 비하나 모욕, 조롱, 욕설, 따돌림, 소외, 무시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종교적 행위의 강요나 원하는 종교적 행위를 금지시키는 행동, 이웃, 친구, 지인 등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먼 곳으로 보내 사회관계로부터 고립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강간, 강제추행 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의사표현이나 판단에 어려움을 겪거나 낮은 수준의 협박이나 회유에도 저항하기 어려워하거나 거절이나 반대의 의사표현이 자주 무시되고 순종적 태도를 강요받는 장애인 개인의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저항이 없었다고 하여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적 학대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은 성폭행이라고도 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 아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이며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 대표 행위로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적 모욕이나 비하,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 전송 등의 성희롱,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목욕이나 신병관리, 옷을 갈아입도록 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강압이나 회유 혹은 피해 장애인을 속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치 않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행위, 장애인에게 원치 않는 성행위나 음란 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나체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입니다.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의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혹은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기초생활수급비나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공적급여가 포함되며 채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경제적 착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보증을 서게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빚을 지게 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 체결 등도 포함됩니다. 이외 채권이나 상속을 포기하게 하는 것, 불리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을 강요하거나 속여서 이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착취의 대표 행위로는 노동력 착취,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로 재산을 빼앗는 행위, 속이거나 몰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명의를 도용하여 재산을 가로채거나 대출이나 카드빚 등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폭행, 협박이나 속이기, 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기란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나 감독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방임이란 보호 의무자가 보호나 감독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 방임은 학대 행위자가 보호 의무자로 제한된다는 점이 다른 유형의 학대와 다릅니다. 보호 의무자는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피해 장애인과 법률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근로계약이나 서비스 이용계약 등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애인에게 보호나 감독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서 보호 의무자의 지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유기나 방임의 대상이 됩니다. 유기, 방임 대표 행위로는 장애인을 본래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 목욕, 세탁, 신변 처리 등에 관한 지원을 소홀하게 하고 방치하는 행위, 치료, 수술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고도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기본적인 교육 훈련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 행위,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거나 일체의 외부 지원이나 도움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금지 행위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지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제86조에 두고 있습니다.
금지 행위는 2015년 6월 22일에 전면 개정되어 현행 제1호, 제5호, 제6호, 제8호가 추가되면서 원래 4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제2의 2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에 추가되었으며 2017년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금지 행위의 내용 및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상해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의 2호에 따라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3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호,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5호,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6호,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제7호,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지 행위는 모두 장애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2호의 2는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지만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이 있는 경우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에도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학대와 법적 책임. 장애인 학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금지 행위인 경우 해당 벌칙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와 같은 별도의 개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학대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장애인을 학대한 경우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법의 적용을 받거나 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장애인이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성적 학대인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대 유형별로 형사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외에 일반적으로 형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흉기를 이용하거나 여러 명이 가담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형사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행위가 가정폭력범죄가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외에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특별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피해 장애인이 아동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유사 성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 치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형벌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의 일정 기간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반드시 고소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경제적 착취 중 장애인이 받아야 할 공적급여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적용될 수 있고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사기, 준사기, 공갈, 강요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의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고 사기나 준사기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해 장애인의 후견인 등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보다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갈은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고 강요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형법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 준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강요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기, 방임은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형법의 유기, 중유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 방임으로 인하여 상해,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거나 행위자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인 경우 등 업무상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을 때에는 형법에 따라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장애인 학대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민사책임은 학대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장애인의 가족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해에는 학대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수술비, 간병비 등은 물론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경제적 착취에서 자주 발생하는 노동력 착취의 경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상당액과 그 이자까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9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법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 학대를 저질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처벌될 경우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법인이나 개인은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양벌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역할 및 권한. 염전 노예 사건 등 장애인 학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학대가 늘어남에도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의 미흡,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인 학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장애인 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 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장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중앙 및 지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기로 하였는데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나뉘어 설치되며 중앙은 1개, 지역은 광역 시도별로 하나씩 설치되게 됩니다. 2018년 기준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전국에 총 17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중앙기관과 지역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학대 통계 생산, 인력 개발 등 지역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정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 관리 등 장애인 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은 모든 유형의 학대받은 장애인으로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도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먼저 경찰 동행 요청권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수사기관의 장은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7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장애인 학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학대받은 장애인,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현장 조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이와 별도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제3항에 의하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2에 따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은 피해 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 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 가족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로 보는 장애인 학대 신고. 다음은 무슨 지도일까요? 특산품 지도? 여행 지도? 장애인 학대 발생 지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축사 노예, 타이어 노예, 염전 노예, 버스기사의 장애인 성폭행, 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는 한 지역에서만, 특정한 장애 유형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 우리 주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일 뿐 없던 사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신고되지 않았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학대받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이시나요? 우리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보고 신고해야 할까요? 그럼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 장애인 학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학대의 유형별 사례 및 징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여러분은 장애인 학대 유형을 이해할 수 있고 장애인 학대의 유형별 징후를 이해하여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사례 및 징후. 신체적 학대는 장애인의 몸에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 외에 신체의 구속, 약물 투여, 잠을 재우지 않거나 굶기는 등의 다양한 가혹행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다음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활동보조인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B씨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여느 날처럼 B씨의 집을 방문하여 B씨의 외출을 도왔습니다. B씨가 옷 갈아입는 것을 돕던 중 A씨는 B씨의 등과 팔 안쪽에 난 멍을 발견했습니다. 활동보조인 A씨가 상처에 대해 물어보자 B씨는 대답하길 꺼려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왔을 때만 해도 없었던 상처였기에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B씨는 부딪혔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방문한 활동보조인은 B씨의 다리가 부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번에도 B씨가 부딪혔다고 대답하자 활동보조인 A씨는 조심스레 다친 경위를 물어보고 혹시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도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처는 부딪힌 것이 아니라 B씨 남편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B씨의 남편은 술을 마시거나 화가 나면 자주 B씨를 폭행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는데 근래 다시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활동보조인은 바로 활동보조 제공기관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했으며 B씨는 현재 병원에, B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가정폭력 및 장애인 학대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활동보조인이 당사자의 반복적인 상처를 눈여겨봤기에 B씨는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몸에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10대 정신질환 환자에게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의사 및 간호사 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병원에 근무하던 원장 C씨와 간호사 D씨는 행동장애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E씨에게 진정제 등을 적정량보다 초과 투여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F씨는 의사의 지시와 다르게 약물을 임의로 투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E씨의 사인을 약물 이상 반응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인 보호사 G씨는 E씨를 치료 범위 이상으로 부당하게 강박,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환자가 자해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강박이 가능하지만 G씨는 E씨에 대한 강박을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강박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장애인에게 과도한 약물을 투여하는 것, 신체를 구속하는 것은 모두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사회복지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20여 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 H씨 등 2명을 구속하고 I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폭행을 묵인한 시설 대표 K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인 H씨 등은 약 7년간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중증장애인 20여 명에게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폭행 사실을 말할 수 없다 보니 그만.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설 출입이 제한돼 있고 장애인들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에 이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하고 지역 내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학대 피해가 없는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체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장애인의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부상이 있을 경우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몸에 난 상처와 부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몸에 체벌의 흔적, 몸을 구속하거나 결박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이 있을 때,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낫기도 전에 다시 새로운 상처가 생겼을 때, 장애인이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 특정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할 때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징후가 나타났을 때 무조건 신체적 학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학대의 징후일 수 있으니 의심해보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요즘의 생활이나 힘든 점은 없는지, 상처들이 왜 생겼는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징후가 발견될 경우 장애인 학대가 의심될 수 있으니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으로 신고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2. 정서적 학대 사례 및 징후. 정서적 학대란 마음의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혹은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온라인 개인 방송에서 장애인 모욕 및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명 개인 방송 진행자 L씨에게 법원이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L씨는 자신의 개인 방송에 장애가 있는 MC를 출연시켰는데요. 이후 MC에게 공개적으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하냐, 내 부모님은 평생 장애인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일반인보다 덜 떨어진,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사람으로 표현해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해당 진행자가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며 L씨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L씨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인이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해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특정 장소에 가거나 특정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지나치게 긴장하는 경우 등이 있고,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 자살 충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람에게 과도하게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경우,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가 있다면 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신고 의무자들이 정서적 학대의 징후가 발견되면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직접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이를 통해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3. 성적 학대 사례 및 징후. 성적 학대는 강간, 강제추행 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성매매 등 성적 착취,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행위자는 지적장애 모녀와 같은 동네에 살며 모녀의 수급비 등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모녀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도 모친과 같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녀가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을 하며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한 번만 보여달라, 조금만 보여달라며 사정하듯 옷을 벗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그 뒤로도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면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결국 행위자는 경찰에 신고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N씨는 자신의 집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성폭행했습니다. N씨의 강간과 강제추행은 3개월 동안 3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또한 N씨는 자신의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논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딸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N씨의 이 같은 악행은 딸이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N씨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도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N씨는 딸이 자신을 미워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의 진술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N씨의 딸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강간하고 추행하는 건 모두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성적 학대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는 가슴이나 생식기 주변의 타박상, 성병이나 생식기 감염, 질 또는 항문 출혈, 임신, 걷거나 앉을 때의 통증 등과 같이 성적 학대를 나타내는 신체적 흔적, 찢어지거나 얼룩지거나 피가 묻은 옷, 성적 행동의 변화, 성적 행위의 반복적 표현,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과 행동,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 공포, 회피 등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이러한 징후들을 포착하면 반드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등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4. 경제적 착취 사례 및 징후.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의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혹은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착취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보증을 서게 하거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빚을 지게 하는 행위, 부당한 계약 체결 등도 포함됩니다. 다음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지방의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오 씨는 오래전 양부모를 만나 양부모 아래에서 친자식과 함께 자랐습니다. 50년 이상 가족으로 함께 살아오던 중 오 씨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자 오 씨는 양부모의 친딸 내외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오 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드러난 것은 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급여관리대장을 눈여겨보면서였습니다. 수급자로 등록된 오 씨는 생계급여와 장애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급여관리대장의 지출 기록은 오 씨의 연령대와 성별, 생활 반경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 씨가 장거리 이동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오 씨의 수급비가 대부분 타 지역에서 지출된 부분에서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사용된 내역에는 생활비 명목의 지출과 각종 쇼핑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 씨의 수급비 내역은 오 씨의 생활 환경 밖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오 씨의 집은 딸 내외의 호화로운 집 옆에 별도로 붙어있는 작은 방 한 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와 나오지 않는 TV, 옷장 등이 덩그렇게 놓여 있었고 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 화장실조차 없어 방 밖의 간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변색된 음식물이 방치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요리도구 등에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제보로 오 씨를 찾은 장애인 단체가 식사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오 씨가 기억하는 반찬은 김치뿐이었습니다. 오 씨가 받는 돈은 이따금 양부모 딸이 주는 1,000원, 5,000원이 전부였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수급비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비에 대해 설명해주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부모 딸의 남편은 오 씨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 혜택까지 챙겼습니다. 보일러도 되지 않는 허술한 방에 오 씨를 방치한 채 오 씨의 돈을 쓰고 그의 의료 혜택으로 자신들의 몸을 돌본 것입니다. 의료 혜택의 경우 지자체에서 문제로 인식했고 수급비 횡령과 함께 경찰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복지관에서 오 씨의 수급비를 관리하면서 향후 오 씨가 수급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며 지출하는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급비와 연금을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행위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 모두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지적장애인 P씨는 노무와 함께 살면서 아르바이트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의 한 비장애인 Q씨가 P씨를 찾아왔습니다. Q씨는 P씨에게 수급비와 아르바이트비를 자신에게 주면 그 돈들을 불리고 동시에 P씨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Q씨의 말에 P씨는 이후부터 통장으로 입금되는 모든 돈을 출금해 Q씨에게 전달했습니다. 수급비가 들어오면 노무와 함께 은행을 찾아 꼬박꼬박 출금해 가져다 준 것입니다. 노무 또한 노안으로 인해 Q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Q씨는 그 돈을 자신의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종종 선심 쓰듯 집 관리비와 약간의 용돈을 P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Q씨가 P씨의 돈을 꼬박꼬박 받아온 기간은 3년이 넘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수천만 원 수준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노무의 요양보호사가 자료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편 Q씨의 부인은 P씨와 노모의 오래된 재산마저 빼앗았습니다. 빌려달라는 Q씨 부인의 말에 P씨는 오래전 친척이 남겨준 재산마저 모두 Q씨 부인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빌려간 돈은 수년이 지나도록 다시 P씨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을 속여 스스로 그의 재산을 내놓게 하는 것,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년 가까이 한 농가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농사일을 하던 노인 지적장애인이 발견돼 분리조치되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으로 농가에서 장애인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장애인 R씨는 1990년대 말쯤 해당 농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농가에서 수박과 벼, 콩,
깨 등 온갖 종류의 농사일을 하면서 1년에 단 한 번 추석에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딸의 집에 갔습니다. 농가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받은 것은 10만 원 남짓의 돈. 해당 농가의 S 사장은 R 씨에게 시간이 흐른 후에 목돈을 받을 것이라면서 통장을 보여주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R 씨의 통장에 S 사장의 명의로 입금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S 사장은 R 씨에게 돈을 주지 않은 것을 시인한 후 나중에 2천만 원 정도를 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R 씨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S 사장에게 벗어나 현재 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S 사장을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해당 지역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지역에 가보면 때리지 않았으니 학대는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줬으니 나중에라도 돈을 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이상 이 같은 범죄는 끝없이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착취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징후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않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수중에 돈이 없는 경우, 정기적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불할 여유가 있음에도 미납된 청구서, 본인이 알지 못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지출, 금융거래, 대출 내역,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거나 알지 못하는 본인 명의의 계약서 등입니다. 앞의 사례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 착취의 징후들을 발견한 신고자들 덕분이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지출 내역들, 타인에게 속아 스스로 타인에게 수입을 넘겨주고 본인은 공공하게 생활하는 점, 수십 년간 일을 했음에도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수상히 여겼던 신고자들이 있어 이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유기 방임 사례 및 징후. 계속해서 또 다른 장애인 학대 유형인 유기 방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기란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나 감독이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방임이란 보호 의무자가 보호나 감독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입소자를 내버려도 숨지게 하고 기부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T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유기치사,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T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선행을 베풀며 좋은 사람으로 유명해진 T씨는 지방으로 내려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욕창 환자인 입소자 U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T씨는 와상으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U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욕창이 생기게 했고 병원 치료가 필요함에도 소독약만 발라주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U씨를 숨지게 했습니다.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이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이용자를 내버려도 숨지게 한 것은 유기 방임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장애가 있는 V씨는 행위자 W씨의 아버지 때부터 그 집에서 농사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V씨가 사는 환경은 W씨 소유주택 1층 차고로 나무 판자로 된 칸막이와 문이 있었고 V씨가 식사를 하는 공간은 각종 잡동사니와 먼지, 흙 등이 쌓여 있어 매우 지저분했습니다. 천장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천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이나 제대로 된 세면시설이 없어 40m 떨어진 간이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 난방도 되지 않았습니다.
행위자 W씨는 V씨에게 반찬 등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하나 V씨의 집에서 냄새가 나는 굳은 밥, 곰팡이가 핀 김치, 오랫동안 설거지하지 않은 숟가락과 식기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행위자 W씨는 V씨가 상한 음식과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V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더러운 식기 등을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도 해주지 않아 이로 인한 건강보험 등의 기본적 복지 혜택도 V씨는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게 했어야 할 많은 조치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유기 방임에 해당합니다. 유기 방임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지문은 저체중, 전신 쇠약,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 본인의 신체, 의복, 주거 공간의 위생 상태 불량, 냉난방이 되지 않거나 쓰레기나 상한 음식이 방치되어 있거나 배관과 화장실이 미흡하게 설비되어 있는 거주 환경, 알코올이나 약물의 오남용, 파손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보조기기,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 등 관리 미흡 등이 있습니다. 또 보호의무자의 관계 및 연락 단절 시에는 유기를, 보호의무자가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방임을, 보호나 지원이 필요함에도 본인 스스로 이를 거부할 때에는 자기 방임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유기 방임은 징후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보호나 감독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저체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해 보이거나 의복의 위생 상태가 불량, 당사자가 거주하는 환경이 부적절해 보일 때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아픔이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가 적절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징후들이 발견되면 반드시 장애인 학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칫 신고가 늦을 경우 처음 살해처럼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유기 방임은 장애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와 신고 의무자. 왜 장애인 학대에 관심을 갖고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246만 명 중 가족 내 차별, 폭력을 경험한 장애인은 19,000명이며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 57.3%, 정신적 폭력 19.9%, 신체적 폭력 9.4%, 방임 및 유기 9%, 경제적 폭력 4.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적 학대를 경험한 장애인은 37,000명이며 성적 학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응답 중 66.4%가 참거나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이 학대받고 있는 사례는 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뉴스에서 23년간 임금 한 푼 못 받은 60대 남성이 학대 의심 신고로 구출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농장일로 혹사당했지만 농장주가 잘해줬다고 진술하여 수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성은 말투가 어눌한 지적장애 2급 수준으로 전문가에 따르면 오랜 기간의 학대로 익숙해져서 피해 사실 인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가, 축사에서 일하던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심한 노동을 한 데다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달 20일 지방의 한 농가에서 일하다 구조되었는데 지역 주민이 아픈데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남성이 있다고 면사무소 직원에게 제보하여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고 이 기관은 면사무소 직원이 모은 자료를 토대로 A씨 구출에 나서 긴급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신고가 없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발견하거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인 학대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었지만 신고하기에는 정황들이 충분치 않아 보였어요. 학대가 일어난 것 같았지만 장애인이 잘못된 일이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죠. 학대인지 아니면 사는 방식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워 믿어야 할지 확실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번 차지 학습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장애인 학대 신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피해자 지원,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안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의 내용과 신고 의무자 직군을 이해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 절차 및 신고 요령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 신고 시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와 보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 장애인 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4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의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을 신고 의무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활동 지원 인력, 활동 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 요양 요원 등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위탁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등입니다. 이어서 의료인입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이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의 대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도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교직원 및 강사 등, 그리고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과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등입니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인데요.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장애인 학대 신고. 그렇다면 장애인 학대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업무 수행 중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되면 국번 없이 1644-8295로 신고하면 관할 지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의뢰를 통해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의뢰 일자, 신고자, 신고자 연락처, 학대 피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의뢰 내용을 파악하여 신고합니다. 전화 외에도 온라인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며 지역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공된 정보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피해 사실 확인, 피해자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위해서만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장애인 학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및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가혹행위,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정서적 폭력이 있으며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공적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 및 편취, 노동력의 착취, 재산관리나 금전거래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유기 및 방임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금지 행위를 살펴볼까요?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폭행, 또한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는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또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를 시키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장애인 학대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경우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어떤 일이 있었으며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거나 즉각적인 대화, 상담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피해가 발생한 즉시 피해자의 진술이나 구체적 피해 사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한 즉시 필요한 행동을 취하여야 하며 단순히 상부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수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게 되는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숨기거나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 환경, 관계를 떠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상담 신고해야 하고 끝으로 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히 행동해야 합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시에는 신고자 인적 사항과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신고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인적 사항과 학대 피해 장애인의 현재 상황 등 피해자 관련 정보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대 행위자의 인적 사항과 학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등 학대 행위자의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학대의 구체적 내용과 학대의 현재 지속 여부 등 학대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파악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할 때에는 육하 원칙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진 장애에 관한 구체적 특성이나 개입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시에는 제3자나 언론, 가해자 측에 피해자의 신원 및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당사자인 장애인이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 범죄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면 실제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5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 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고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에 징계, 전근, 집단 따돌림 등의 사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자에 대해 금지되는 불이익 조치를 살펴볼까요? 신분상실의 조치와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를 금지합니다.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과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또한 금지됩니다. 집단 따돌림 및 폭행,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며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6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되고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변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고자에게 준용되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제7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8조 인적사항의 공개 금지, 제9조 신원관리 카드의 열람, 제10조 영상물 촬영, 제11조 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 소송 진행의 협의 등, 제13조 신변안전조치, 제13조의 2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등입니다.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53건으로 총 7,08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3)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피해자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0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2에 근거하여 장애인 학대가 종료된 후에는 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피해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 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 장애인의 보호자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럼 장애인 학대 사례 지원 체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후 장애인 학대가 맞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보호 시 원칙적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를 활용합니다. 응급조치 필요성 판단 시 피해 장애인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쉼터 등 응급보호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는 공개할 수 없으며
학대 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사례회의를 통한 학대 사례를 판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며 사례를 종결하고 학대가 재발하지 않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현장 조사와 응급 조치가 끝나 긴급한 학대 상황에서 벗어난 이후 실시되는 과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과 사후 모니터링으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 지원 과정에 해당합니다.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개인별로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피해 장애인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그 지원 계획에 따라 의료 지원, 각종 상담 및 심리 지원, 사법 지원, 사회복지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피해자 지원 계획부터 지원까지의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영역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지원에서의 의료 지원은 학대로 인한 질환, 외상 등에 대하여 의료적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은 검진, 진단, 통원 치료, 입원 치료 연계 등입니다. 또한 피해 장애인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 진단,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데요. 지원 내용은 전문가에 의한 심리 진단 및 심리 치료, 심리 상담 지원 등입니다. 거주 지원이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피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실시되는 거주와 관련된 지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지원, 쉼터 및 장단기 거주시설 입소 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사법 지원은 학대 행위자의 형사처벌, 학대로 인하여 피해 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등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절차 및 소송 지원, 학대 행위자 고발, 법률 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복지 지원은 장애인 등록,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등의 복지 서비스와 활동 지원 서비스, 취업, 교육,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 진단 및 등록 신청 지원, 지자체 서비스 연계, 공공 후견 서비스 연계, 지역 민간 서비스 및 자원 연계 등입니다. 그 밖에 앞의 지원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 교육, 중재, 정보 제공 등의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사례 종결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끝내는 것으로 사례 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지원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지원 필요성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사후 모니터링은 사례 종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해 장애인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로 사후 모니터링 중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 학대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4.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안내.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